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 할지 다 아시죠?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 드렸듯이 세상의 나를 연결하는 방법.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세상이 되는 방법. 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목이 참 거창하죠. 지난 편에 일단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어요. 물론 뭐 그 설명이 부족한 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았다고 생각해 보죠. 세상이 원하는 바에 의한 나를 알았다고 생각해 보죠. 가정해 보고, 자, 이제 세상에 있고 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굉장히 말이 두리둥실해요. 세상은 뭐고 나는 뭐고 연결은 도대체 뭐냐? 굉장히 모호하죠. 세상에 대한 정의도 사실 거기 없고 나에 대한 정의도 없고 연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해요. 뭐 취업하자는 거냐, 뭐 회사를 차리라는 거냐, 아니면 연결이 어떻게 해서 회사 세상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죠. 코에 붙이면 뭐 코걸이가 되고, 뭐 귀에 갖다 대면 뭐 귀걸이가 되는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눈에 딱 보이는 공식과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 이야기가 계속 궁금한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해주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죠. 변하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일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도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가 어떤 블로그에 이제 요 문구를 딱 보고 그 밑에 본인의 느낌을 적은 글을 한번 봤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걸 뭐 띄워드리긴 좀 힘든데 그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아이쿠야.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면 역시 아인슈타인이니까 할 수 있었구나 싶어요. 어제도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겠죠. 오늘을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위해 움직여야겠어요. 자기가 어떤 미래를 꿈꾸냐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눈꺼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들 이제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보통 실태예요. 보통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평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대중들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막 잘 되길 바라는 사람 만나면 또 한편으로는 또 짜증나고 또 뒤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욕하기도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야, 말만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들 노력해봐. 열심히 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뒤에서 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이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경우가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 이걸 해야 되는데 참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야, 참, 그래, 내가 바라면 안 되는데, 내가 참 문제가 많지, 라면서 자꾸 자기를 책망하죠. 저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비정상적이냐면, 아인슈타인이 한 그 이야기, 그 대전제 자체가 사실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다. 또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그 노력에 대한 정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이 사는 거 누구 이야기예요? 사람 자신의 이야기라고 보죠. 근데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다른 미래가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앞에 괄호에다가 세상이 다른 세상의 미래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초기, 정신병 초기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일단 노력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노력을 안 하나요?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한 이분들, 저를 포함한 공감했던 이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안 하나요? 과연 노력 안 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 노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농사 짓는 농부가 이 농업을 때려치우고 갑자기 지주가 되어야지. 또는 이 지주를 때려치우고 이 마을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 그것이 과연 노력인가? 아니면 나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롤, 이 상태에서 그 일을 묵묵하게 그냥 꾸준히 수행하는 것. 그것을 노력이라고는 볼 수 없는가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거에 합당한 비용 월급 받아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과연 노력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농사 짓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남한산성이란 영화였는데요. 그 장면에서 배우 고수였던가? 얼굴 잘생긴 배우 있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현재 이 왕권이 청을 따르든 명을 따르든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내가 먹고 살만한 곡식을 수확하는 것. 그런 세상이 오길 바랄 뿐이다. 당신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대목을 딱 듣고 와, 막 몸에 전율도 오고 막 짜릿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00% 맞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 사람 보고 정치를 안 한다고, 이 사람들 보고, 이 대장장이를 보고 학문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라는 개념인 거죠. 지금 이 사회는 마치 농부가 그것을 때려치우고 그 윗단계로 무슨 사업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게으른 것처럼 자꾸 책망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루저라고 자꾸 칭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행위들이 대부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 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일, 그것을 위한 노력을 안 할 뿐인 것이지 실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력은 성공으로 가는 그것을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 외 것들을 만약에 헛짓이라고 보자고요. 헛짓. 근데 그 헛짓이 저는 굉장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헛짓 없이 처음부터 탄탄대로로 올라가는, 처음부터 성공을 보장해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보장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이 과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저는 퀘션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길로 가도록 너무나 학습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뒷받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헛짓 없이 성공의 길로 탄탄하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갔는지를 잘 알면 그 길을 좀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고 이용하고 사다리는 다 걷어차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어요. 관리 현상,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다리를 못 올라가는 나를 막 책망하고 있어. 너무 암울한 거예요. 저는 그 밑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죄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을 누군가 안내해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안내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필요가 없죠. 자기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만족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꿈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난 죽을 때까지 농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너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지금 농부로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좀 도와준다면 잘 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처럼 이 농사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농사가 지금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고 봤을 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과거처럼 그래도 적당하게 밥 먹고 큰 노후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그런 대로 그냥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점점점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것을 불안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어떤 그런 위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가 버는 거에서 조금 더 벌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적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된다거나 그러면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나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나서 자녀들하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거나 그 정도를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야, 너는 진짜 게으르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아이고 정신병자네 라고 이 손가락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분들이 절대 어, 침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주제들 있죠. 세상에 나를 연결하는 방법은 구시대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문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굴려서 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구시대적인 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깨트리고 그러고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에 대한 안내를 조금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조금 흥분을 했네요. 앞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명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세상을 투영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옥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여기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많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things라고 정의해 보죠. thing 어떤 것이에요. 그게 뭐 상품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일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정의를 좀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정의를 좀 했을 텐데요.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을 할 때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나의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나의 포지션. 일단 만약에 축구로 비유를 해보면 세상이 만약에 축구장이라고 보자고요. 이 축구 게임에 있어서 공격수도 필요하고요. 미드필드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쵸?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지션은 단순한 위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왼쪽 편에 설 거냐, 오른편에 설 거냐, 좌파냐, 우파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분법을 좋아해요. 이분법. 여기서 이분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중간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렸을 때 이 세상이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딱 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분법이어야 돼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분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나의 포지션을 정할 때 세상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쪼개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어떤 포지션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 쪽에 갈까? 소비자 쪽에 갈까? 세상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 어떤 걸 생산하는 사람, 또는 좀 나아가서 유통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사람. 두 가지에 다 포함돼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나만의 기준으로 이것을 딱 쪼개는 순간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딱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생산하는가 안 하는가. 그 기준을 딱 세웠다면 사실은 정답이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말만 들어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생산자가 좋아요. 소비자가 좋아요. 당연히 생산자가 좋죠. 생산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회 구조잖아요. 아, 나는 생산자 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생산자 팀을 또 보면 또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적극적인 생산자가 있고 소극적인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또 바라다 보면 또 둘로 나뉘어져요.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생산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은 그냥 소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생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소비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이게 둘로 나뉘고 또 둘로 나뉘는구나.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나는 어떤 곳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물론 좋아 보여요. 그 중에서 내가 영향이 되고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소극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비용을 받고 상품을 팔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더더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또는 더더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내가 그래도 돈도 조금 있고 좀 벌고 있고 한데 참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돈을 위한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참 물건 요거 내가 예를 들어 뭐 영어 학원에서 영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영어를 뭐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요거 그냥 무료로 그냥 유튜브 영상 떠서 알려주면 어떨까? 그냥 학원은 그냥 조금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벌고 그래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그냥 계속 풀어주면 어떨까? 또는 이제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그냥 머리 잘라주면 안 될까? 뭐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도 별로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소극적인 생산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어,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에 제공을 할 때 한편으로 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뭐 죄송함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꾸역꾸역 눌러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제품,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비용을 충분히 받아도 돼요. 다만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무료로 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합당한 게 받고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뭐 다 공짜로 할까 아니면 비용을 받을까를 가지고 막 엄청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익화하시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소비자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요.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네? 내가 써줘야지. 하면서 이제 생산자에 대해서 막 감사함을 느끼면서 막 써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생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소비의 수준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반면에 걱정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생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야, 이런 것들도 돈 주고 팔어? 참 치사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또 돈 주고 사서 그걸 써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더 잘 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비를 안 하느냐?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소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식을 조금 바꿔서 생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먼저 좀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생산하는 포지션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이 생산하는 이 세상에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죄송함을 느끼지 말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 정도 서비스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알아요. 제가 지금 만든 이 지금 영상 있죠. 저는 이 영상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한테 뭐 1000만 원을 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그냥 자유일 뿐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는 것이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계속 누군가 그걸 쓰겠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써봤는데 안 괜찮으면 욕하겠죠. 야, 이거 쓰레기야. 그러면 이 서비스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것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세상에 펼쳐 놓으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심플하게 몇 개를 막 나눠보는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자, 우리가 학생 시절, 태어나서 한 19세까지 어떤 것만 쫓아가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다 포커싱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교를 위해서 뭔가 다 하고 있죠. 그 말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 거의 20세까지의 그 필요성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니즈를. 그리고 20세가 돼서 취업하기 전까지 다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나의 잡을 갖는 것, 그것에 이제 포커싱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고 나면 끝이 나나요? 끝이 안 나죠. 회사를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하죠? 아, 매달 이제 월급은 나오는데 야,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네.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계속 꿈꾸죠. 시간적 자유에 대해서 꿈꾸고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도 이제 엄청난 일이 되죠.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 취업,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자유인, 그것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뭐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더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생각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떤 그런 좋은 여행지도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문화도 체험하려고 할 것이고, 뭔가 하이 클래스의 서비스를 막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크게 네 단계밖에 없구나. 이것을 내가 서비스 해줄 수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나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계층으로 나눠보면 크게 뭐가 있어요? 최상위층의 지도자가 있고요. 그 밑에 이 자산가들이 있죠. 뭐 기업가들부터 시작해서요.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전문 직종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계층을 상위로 이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으면 또 좋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또 좋은 포지션은 뭐가 있죠? 그 피라미드가 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포지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학교를 가는 게 정답이 아니야.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는 게 정답이 아니야.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성공한 인생,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그게 답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남들이 다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멋진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쪼개서 살펴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분야에 따라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또 계속 이어가 보죠. 자, 포지션을 좀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포지션과 상관없이 항상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그 통하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도 있고 공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해볼게요. 그러려면 과거와 현재를 좀 같이 봐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신분 상승 체계를 벗어난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연결한다라는 측면은 대부분 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과거 급제하는 것, 그쵸? 그것도 아니면 이제 무관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것도 아니면 이제 그냥 무역 상인이 되는 것. 지금에 따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사업가에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 지주가 되는 것. 계속 그걸 물려받는 지주가 되는 것. 그 정도가 계층이었다고 봐지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고 봐져요.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면 과거의 과거급제가 지금의 행시에 가깝죠. 이 행시의 끝판왕은 뭐죠? 결국은 지도자, 정치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무역 상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트렌드를 참 잘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화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가나 사업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문직에 가깝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의 부동산 어떤 자산가,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과거랑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행시 준비해서 그거 하세요. 그럼 신분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세상에 잘 연결할 수 있고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지금부터 무역 일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세요. 또는 이제 뭐 전문직이 되세요. 의사가 되세요. 변호사가 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재미난 건요. 지금 이야기한 그 계층들 있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전문직, 일반 그냥 평범한 회사원들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그 결핍이 뭘까요? 그 결핍은 절대 해소되지가 않아요. 지도자가 돼도 결핍이 있고요. 내가 사업가가 돼도 결핍이 있고요. 전문직이 돼도 결핍이 있고 다 결핍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결핍이 아닌 얻을 수 있는지,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안다면 굳이 내가 그 계층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피라미드 밖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결핍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정치가들이 정치가가 되고 나면 어떤 걸 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더 많은 표를 얻고 싶어. 더 많은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영향력을 더 넓혀 나가야 돼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그렇죠. 사업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팔죠? 홍보하고 알리고 영향력이 생겨야 돼요. 그 기업의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브랜드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따라줘야 돼요. 전문직 쪽은 어떻죠?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향력이 커지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다뤄서 어떻게 보면 중요도의 영향력을 키워서 단가를 올리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과 같은 단가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서비스하면 돼요. 그렇죠? 둘 다 영향력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한평생. 자, 그러면
이 영향력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사실은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그 피라미드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짠 하고 커넥트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답이 정해져 있는 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하고 또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통제력이 필요해요. 이 통제력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나만의 어떤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모습은 사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향력이 있고요. 통제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영향력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동그라미 옆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여러 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뭐 제 아이한테 이거를 보여주면 아이는 아빠 태양이네 라고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게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서비스나 내가 가진 회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너무나 중요해요. 나를 계속 누군가한테 세상에다가 그냥 막 누가 듣던 말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삼성전자가 세상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뿌리고 있을까요?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서 광고를 직접 하진 않아요. 쪽팔리니까. 대신에 그럴싸한 사람을 이제 앞에 이제 제시해서 계속 광고를 하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야, 저렇게까지 광고를 심하게 해라고 안 하죠. 왜냐면 우리가 선망하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되게 멋진 제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샥 하고 지나가니까 아, 나도 갖고 싶어. 야, 멋지네. 아름다워 보여. 하고 지나가니까 야, 저렇게까지 광고 심하게 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왜 그 기업들보다 더 광고를 안 하는 것일까요? 왜 마이크만 잡으면 떨려가지고 이 마이크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일까요? 마이크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마이크를 잡아야 돈이 되거든요. 왜 마이크를 잡으면 돈이 되냐면 마이크는 나의 육성은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죠. 마이크를 딱 잡으면 3만 관객이 딱 있어도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갑자기 디지털 신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브로드캐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대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통제력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사업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깔때기를 그려야 돼요. 깔때기. 이렇게. 어떤 깔때기냐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깔때기여야 돼요. 열심히 브로드캐스트 했으면 누군가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한 번 더 들리면 이거 뭐지? 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한 번 더 들리면 좀 들어봐요. 들어봤는데 약간 내 생각을 잠깐 자극한다거나 약간 나의 웃음을 유발한다거나 뭐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공감이 된다거나 그러면 한 번 더 보죠. 내가 좀 더 들어줄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라고 자꾸 원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결국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10%는 꼭 다가오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팔고 있다면 그 상품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 이제 완전 그것에 대한 팬이 되어 버리죠. 그게 10대 10대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깔때기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홍보만 하고 그것을 받아줄 깔때기가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다면 내가 했던 그 노력들은 사실은 약간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깔때기가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한 제품, 서비스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깔때기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단계별 깔때기가 있어야 돼요. 왔다가 그 다음 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또 제공할 수 있는 그것, 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의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 제공할 수 있는 것, 또는 요 스타일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깔때기, 다른 유형의 깔때기가 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인 깔때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야 돼요. 자, 하나씩 한 번 더 들여다 볼게요. 영향력이 중요할까요? 아까 브로드캐스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깔때기가 중요할까요? 보통 이제 내가 한번 아이디어를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해서 요거 한번 세상에다 한번 내놔 봐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구상해요. 더 좋은 아이디어 없는가를 이제 계속 막 들으러 다니고요. 근데 보통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도 힘들지만 실현하고 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향력을 먼저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잘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물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굉장히 좋은 서비스나 그런 것들은 사실 홍보를 전혀 안 해도 한 명한테만 딱 적용해도 한 명이 갑자기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야 이거 하면 대박이야 하면서 그냥 막 갑자기 무한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면요. 근데 그럴 확률은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하기보다 먼저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브랜드를 먼저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나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고 그게 회사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를 브랜딩화 시킬 수 없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브랜드 시켜야 되고요. 그거 자체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나라도 브랜드 시켜야 돼요. 그냥 나라는 사람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게끔 뭐 어떤 사람인지 그 정도라도 돼야 이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뭘 하면 다 선도하는 느낌이 나요.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야,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번에 이런 걸 한다고 하네. 야, 충격적이네. 너무 궁금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 안 되면 우리들 자신이라도 브랜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보다 이 영향력을 가지는 게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영향력을 가질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정규 분포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정규 분포도. 대중은 어디에 있어요? 정규 분포도에서 다 가운데 있어요. 90%의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는 누구죠? 저 앞단에 있는 사람들이 5%고요. 이 중간도 못 따라오는 사람들, 굉장히 흔한 말로 굉장히 어벙하거나 얼빵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이 5%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중간을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앞쪽 5%를 선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저는 차라리 얼빵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얼빵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얼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지 않을래. 처음부터. 나는 그게 행복을 쫓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겠어. 나는 처음부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래. 라고 정의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도 만약에 앞에 5%가 되려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선망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팔로우 하고 싶어. 아니면 나 그거 장바구니에 담고 싶어. 아니면 나도 그거 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뭔가를 세상에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브랜딩이 돼야 되는데 그 브랜딩에서 이미지는 항상 선도 이미지가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야 돼요. 동물원의 원숭이.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돼요. 회사를 가지 마시고요. 그냥 세계 일주를 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초청할지 몰라요. 세계 일주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원숭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얘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갔다 왔지? 그러면서도 막 행복을 찾아가면서도 삶이 이어질 수 있네. 그 비법을 또 듣고 싶은 거죠. 나도 원숭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세계 일주만 가능한가요? 그 말고도 많죠. 되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숭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더 미친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친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를 부단히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선도하는 이미지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그렇지 요 계층에서 요 계층 된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남들이 다 예상하는 모습대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도 돼요. 그 길로 가도 되고 좀 다른 길로 가도 돼요. 어쨌든 둘 다 선도한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되어가는 모습으로 가도 되고요. 또는 그 피라미드 계층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돼도 되고요. 즉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더 큰 자산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자극시켜야만 할 거예요. 영향력을 더 키우려면. 그리고 영향력이 아니라 아까 후행하는 거 있죠. 후행. 그러니까 선도가 아닌 저 뒤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재미난 요소라도 있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 나의 가족들, 친지분들, 뭐 직장 동료들 다 빼고 그 3개월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외에 나를 추가로 알게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늘어났는가?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그게 꼭 나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만든 서비스나 내가 만든 회사나 뭐 그런 것들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수가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 3개월 동안을 딱 보면 이 사람의 1년 뒤의 모습이 바로 보여요. 그것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1년 뒤에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좋은 영상 유튜브를 만나게 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아마 당신은 1년 뒤가 되면 구독자 10만 넘을 것 같아요. 뭐 그 말 하기 무섭게 갑자기 막 8만 9만 되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이제 뭐 알리는 뭐 방송에 나오는 어떤 수만 명한테 이제 접촉되는 그런 공중파 방송에 몇 번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것이고 일이 막 술술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쓰기예요. 글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흩뿌리는 거예요. 글 보고 쑥 지나가는 건 쉽잖아요. SNS에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글의 형태죠. 블로그도 글의 형태고요. 뭐 브런치도 글이고요. 책을 내는 것도 글이고 다 글이죠. 글을 이제 열심히 써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글을 왜 열심히 써야 될까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문장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글을 열심히 써야 되는 이유는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저는 그냥 전문직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글을 쓴다는 말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일상 같은 거 적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최고의 생각 연습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만 글만 주구장창 쓰는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고 글쓰기에 더 치우침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 치우침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포커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차라리 글을 잘 못 쓴다 하더라도 더 좋은 책, 더 장황스러운 글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 문구만으로도 그 속에 정말 깊은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그 한 줄 남기고 인생 떠나는 것이 더 훌륭한 일 아닌가.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더 수백 년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문장가가 아니라 결국 철학가가 쓴 글이 무조건 오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글쓰기는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글을 쓴 결과물들은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브로드캐스팅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말. 꼭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 공자가 책을 많이 냈을까요? 책을 많이 내서 본인을 알리려고 노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지 않다고 봐요. 그냥 말을 많이 했겠죠. 토론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했겠죠.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 알아봐 줬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제자들이 생겨서 그 사람 한 이야기를 이제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낸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책을 읽고 다덕가가 되고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또 글도 잘 써지겠지? 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은 이유는 대신에 그 시간에 더 많은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책 쓰는 시간이 아깝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더 좋은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기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 생각에 잠긴 시간들이 저는 글쓰기 한 시간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어, 대화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과 대화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을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좋은 행위라고 봐주고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기록으로 남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면 이것을 뜰 수 있잖아요. 떠서 지금 저처럼 유튜브로 방송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 뭐 팟캐스트 같은 음성 전용 브로드캐스트 툴을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다양하죠. 그래서 좋다고 봐요. 좋다고 봐지고 또는 그것을 강의 형태로 만들어서 또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글쓰기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그냥 생각을 스케치북에 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생각을 그리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림 그려놓은 것을 좀 간단하게 글로 좀 간단하게 너무 정확하게 뭐 소설가처럼 풀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푸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풀어도 괜찮고요.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라고 하면 그래 나도 한번 블로그 한번 만들어서 이것저것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그 컨텐츠를 제가 딱 들여다보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만 막 해요. 세상이 원하는 걸 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을 조금 더 나은 현실로 바꾸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본 이야기를 막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뭐 피라미드 속에서 이 단계에 있든 아래 단계에 있든 윗 단계에 있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돼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야.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실제 어떤 변화가 생겼어. 좋아지네. 아니, 이건 별 필요 없는 행동이었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런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어. 그런 발자국들을 남겨둬야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딱 봤는데, 어머,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 회사 생활만 하고 있는데 참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하지?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더 뭐 괜찮은 방법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타진해보고 있다. 그런 글들을 막 적었을 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에 있어서 야, 내가 의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네. 또는 내가 뭐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뭐 여행 작가거나 어떤 그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것을 이끌어 들인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게 되고 그 사람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싶게 되죠.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세상에 남겨야 될지. 분명히 우리는 컨텐츠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흑수저라면 흑수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오히려 컨텐츠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죠. 내가 만약에 지금 정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흑소주가 할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고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why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길게 많이 풀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통제력.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이 통제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떤 형태가 있어야 돼요.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한번 딱 만들어 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시간을 조금 덜 들여도 되는 형태여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좀 시스템화 되거나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업체가 돼야 돼요.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이 자영업과 비즈니스의 차이는 매우 커요. 이것도 이분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한 편을 보죠.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영화 한 편 보는데 들어가는 티켓 비용은 얼마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 8,000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8,000원이 비싸요, 싸요? 뭐 어떤 사람은 비싸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할 것인데요. 이분법은 양극화시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10명만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럼 그 영화는 쫄딱 망하겠죠. 근데 이 10명은 정말 스페셜한 제공을 받은 것이죠. 이 비싸게 제작한 영화를 10명만 봤어. 정말 감동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불한 8,000원은 너무나 저렴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관중이 이상 봤다고 하면 8,000원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는 생산자가 왜 이것을 할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더 성공한 감독들, 더 성공한 배우들이 그것을 계속 하려고 목을 매잖아요. 왜 이것을 할까? 돈이 되니까 하겠죠. 왜 이게 돈이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싸다라고 지금 가격을 판단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돈이 된다는 거죠. 왜 돈이 될까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수익이 커져요. 이게 완전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정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영화가 아니라 뭐 국수를 만들어서 파는 자영업자라고 생각해봐요. 국수를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가 1,000원이고 한 3,000원에 팔고 있다고 보자고요. 하나 팔면 2,000원이 남아요. 그냥 뭐 식당, 거창한 식당도 아니에요. 그냥 포장마차 조그만 거 해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산 그 리어카에서 만들어서 판다고 봐요. 뭐 부대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요. 자, 이랬을 때 내가 10개를 팔면 무조건 2,000원 곱하기 그 10개가 남는 것이고요. 100개를 팔면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무한대로 1,000만 명한테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줄 쫙 설 텐데 시간 내에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되니까, 또 종업원 있어야 되니까, 그 인건비 다 나가니까, 결국은, 물론 그 수익이 2,000원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요. 하나 팔 때마다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조건 깔고 앉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썩 좋은 사업이 아니구나. 이게 좋은 사업이구나.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지? 손해분기점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 나뉘어지는구나. 손해분기점이 있는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지? 라고 보면 통제력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통제력이 있는 사업. 특히나 재료도 국수는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한 1,000원은 재료비 들어가야 되는데 영화는 정말 비싼 배우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좀 저렴한 그런 조금 비싸지 않은 그런 배우들 위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감독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CG라든지 사람의 수도 적게 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한번 세팅해놓고 딱 이게 완성돼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투자금 다 회수하면 그때부터 남는 사업들. 그래서 이 자영업과 그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물론 이제 국수 같은 자영업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사업화 시키면 물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만 받아가면 그것도 사업화가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통제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컨텐츠가 로얄티 성격을 가지죠. 그리고 이 회사 성격을 가지면 누군가가 디즈니 이런 그런 뭐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 회사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니까 자산의 가치도 무한대로 늘어나죠. 근데 국수나무라는 가게에다가 뭐 주식 상장해서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통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력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자영업자가 아닌 어떤 나만의 사업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법인 하나 이상은 꼭 가져가야 돼요. 법인은 새로운 생명체거든요. 새로운 생명체예요. 내가 아닌 다른 아바타. 이 아바타가 있어야 돼요. 그 아바타가 법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저랑 가까운 가족들, 친지분들 아무도 하루라도 빨리 법인을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비정상적이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 갖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을 갖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조그만 자영업 하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것들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인 사업체를 가져야 돼요. 이 자본주의에서 내가 통제력을 가지면서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법인이에요. 이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수익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법인 사업자가 하나만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 세 개가 있으면 더 좋겠고, 세 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면 순환 출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도 순환 출자를 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고, 어떻게 기업들이 순환 출자를 해서, 순환 출자는 뭐가 좋아지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딱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해 줄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전문직이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컨설팅, 세무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많은 비용을 받아가요.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실제 사업체도 운영하고 사업체에서 수익도 가져가고 아까 영향력도 발휘하는 것을 같이 하면 당연히 부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부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부의 추월차선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만 그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세상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일단 나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너무 질책하지 마셔라. 내 죄가 아니다.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죄가 아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길을 한 번도 안내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길을 간 사람들 많지만 가고 나면 딱 입 닦아버리죠. 그래. 자기들만 그 방법을 자녀들한테만 다 계속 안내하고 그거를 이제 자손 대대 100년을 이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방법을 몰라도요. 스스로 찾을 수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 뭐 법인을 운영하고 뭐 그런 세세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체계를 오랫동안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것의 해결책은 결국은 철학이거든요. 지금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4차 산업 뭐 그런 이야기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물건들 보면 뭐가 있냐면 구성원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사물이고요. 하나는 사람이에요. 거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뭐 자연도 있겠지만 사물하고 사람이 딱 있어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2차 산업은 뭐냐면 사람하고 사물을 연결해주면 그게 2차 산업이에요. 이 사물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해주면 그게 2차 산업이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자동화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3차 산업은 뭐죠? 3차 산업은 사람하고 사물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해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사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하고 사물을 연결했으니까 연결되지 않은 게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 주면 뭐가 돼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SNS들도 사실은 사람하고 사람을 가까이 거리상의 어떤 한계를 극복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죠. 생각과 생각의 연결이기도 하고요. 뭐 트위터를 뭐 쏘고 하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3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정보화가 되고 인터넷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고 나서 인터넷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것을 잘 발견한 사람이 결국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페이스북 창업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문학적 자질을 갖고 있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역시 된 놈들이야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 4차 산업에는 뭐가 나타나요? 4차 산업은 약간 융합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물하고 사물을 연결시켜요. 사물하고 사물은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사물끼리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집하고 집에서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고요. 집에서 뭐 자동차 들어왔습니다. 알려주고 뭐 불 켜고 끄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죠. 물론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돼요.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도 같이 그 속에서 연결돼 버리죠. 복합적으로 융합이 된 그것을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사실은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제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물은 연결만 됐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좀 집어넣는 것이죠. 사물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로봇을 생각화시킬 수도 있고요. 스피커를 생각화시킬 수 있고요. 또는 뭐 신발장에다가 생각화시키고요. 정수기에다가 생각화시키고 냉장고에다가 생각화시키고 그곳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유통기한 다 된 물건들이 있어요. 빨리 이거 빼 나가세요. 라고 자꾸 냉장고에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통 이제 사람하고 이 사물을 연결시켰었는데 과거 2차 산업혁명 때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연결시킨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이 이 사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연결시킨 것이고요.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산해낸 것을 다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시킨 것이거든요. 소비자로서. 근데 여기서 불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소비자는 필요한데 생산해내는 요 노동자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죠. 뭘로? 로봇으로. 로봇으로. 그러니까 사물인데 생각을 가진 로봇 AI로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은 생산해내는 그 노동자 사람은 싹 빼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5차 산업혁명이죠. 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물에다가 이게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물 제가 좀 어려운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사물에다가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는다 한들 스스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체한다 한들 생각하는 사람을 대체한 게 아니라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체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되지 않으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에 AI를 아무리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생각을 투영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투영할 것인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6차 산업혁명은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 그게 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생각을 하는 AI가 나타나면 그것은 6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AI.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하고 사물 연결됐어요. 사람하고 사람 연결됐어요. 사물하고 사물 연결됐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막 대체를 해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남는 건 뭐냐면 사물들과 생각만 덩그러니 남아요. 그게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생각,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100년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것인데요. 내가 생각한 것들이 현실에 구현되려면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물들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그게 오랫동안 지나야지만 그게 완성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물도 자동화되고 사람도 자동화되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제공해야지 라고 했는데 생각하자마자 바로 3D 프린팅으로 클릭 한번 하면 그 물건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만 탁 정하면 세부적인 디자인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자동화로. 그러면 컨셉만 딱 정해서 어떤 느낌, 필링, 스타일만 딱 정의하면 그 물건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함과 동시에 바로 세상에 구현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생각과 동시에 세상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한 것들이 하루하루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 DNA를 어떻게 해서 이 AI에다가 탑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적인 모습이죠. 이 이미지가 있다면 내일의 모습과 100년 뒤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이거는 시간적 개념인데. 근데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굉장히 빨리 투영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100년 뒤에 나와야 될 것인데 생각이 너무나 그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이면 100년 뒤에 나와야 될 세상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과 생각, 그러니까 세상과 생각이 한순간에 연결됐다가 다시 복귀됐다가 2000년에 세상이 나왔다가 내일 당장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가 그런 세상들이 나중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세상과 세상이 연결되는 그 날이 제 6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고 그 시대의 애도 핵심은 결국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쭉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욕망이 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욕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죠. 욕망이 크다는 것은 다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피라미드에서 올라가려고 한다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좀 이롭게 바꿔나가는 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려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저는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져요.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민이었는데 전문직이 못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전문직인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서민보다 못한 사람들, 또는 지금 지도자인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봐져요. 아니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세상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좀 큰 포지셔닝을 정해야 되는데, 이 포지셔닝을 정하려면 세상을 좀 몇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좀 쪼개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쪼개다 보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나의 영향력을 키우고 통제력을 가져가는 일, 그 두 가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공에 대한 법칙과 같은 것이라서요. 그리고 영향력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통제력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긴 이야기,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편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 아마 이야기했던 내용의 연장선이 되는 화두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선택에 대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